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및 중개실무 제2강 시간으로서 소단원 3 용어의 정의 부분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공부할 용어로는 1. 중개, 2. 공인중개사, 3. 중개업, 4. 개업공인중개사, 5. 소속공인중개사, 6. 중개보조원이고 이 내용은 다 법에 그 정의가, 용어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하나씩 중개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 중개라는 거는 제일 핵심은 알선이에요. 알선. 자, 알선. 양쪽에서 서로 원하는 거를 가운데서 맺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자, 법률에 공인중개사법이 어떻게 규정이 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자, 법정 중개 대상물이 나옵니다. 법정 중개 대상물. 자,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자,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변경,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자, 이렇게 개념들이 쭉 설명이 됩니다. 중개를 설명을 하는데, 자, 이 문장을 한 번 딱 보고 또는 한 번 딱 듣고 이해한다면 천재입니다. 진짜 천재예요. 이 문장이 한 번에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각히 정사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저도 처음에 공부를 하는데 말 뜻을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 용어 하나하나가 다 이해가 안 가는데 문장을 나열해버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거 역시 앞으로 여러분들 쭉 공부를 반복해서 하다 보면 저절로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근데 오늘은 첫 강의 시간이니까 하나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법정 중개 대상물이라는 뜻은 법에서 정한 중개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물건을 말합니다. 법정 중개 대상물. 이때의 법은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공인중개사법을 말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법과 그 법률의 시행령 그리고 시행 규칙을 말하는 겁니다. 그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를 할 수 있는 대상물, 즉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중개할 수 있는 대상물을 말하는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법정 중개 대상물을 중개하면 벌 받아요. 예, 벌 받습니다. 자, 이 법정 중개 대상물은 토건 입간공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나오지만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토지, 건축물, 임모, 광업재단, 공정재단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토건 입간공을 거래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건물 또는 토지와 건물이 합쳐진 주택을 생각해 봅시다. 자, 주택도 부동산이니까, 자, 주택. 지금 주택을 누가 매도하려고 그래요. 자, 매도인이 있습니다. 매도인. 이 사람이 주택을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주택을 매도하려고 그러는데, 자, 그럼 이걸 살려는 매수인이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민법에 나옵니다. 매도인이 매도를 하고, 매수인은 이거 살려면 뭐 해야 돼요? 거래가 성립되려면. 그쵸? 거래 대금을 지급해야죠. 매매 대금.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둘이 만나서 딱 하면 좋은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팔려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려는 사람이 누군지도 서로 모릅니다. 그래서 가운데 누가 있다?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는 거예요. 옛날엔 중개업자라고 그랬는데 말이 바뀌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운데 딱 있어서 매도인이, 자, 매도 의뢰를 합니다. 매도하겠다 의뢰를 해요. 그러면 알겠다고 매도 의뢰를 하고, 매수인이 내가 어떠한 주택을 사겠다 매수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이 집하고 딱 맞아 떨어져. 그러면 이거 사겠습니까? 하고 흥정을 합니다. 양쪽에다가 얼마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2억에 팔겠다고 그러고 이 사람도 2억에 사겠다고 그러고 조건도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거래를 맺어줍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자, 이 중개라는 이 용어의 정의하고 한번 보면 법정 중개 대상물. 자, 주택도 법정 중개 대상물입니다. 예? 토지하고 건축물이 합쳐져 있는 거니까. 자, 주택을 법정 중개 대상물을 거래 당사자, 즉 매도인하고 매수인을 말하는 거예요. 주택을 임대차 한다면 임대인하고 임차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자, 매매죠. 돈을 주고받으면서 사는 거니까. 교환은 이 사람이 아파트고 이 사람은 빌라라든가, 이 사람은 아파트고 이 사람은 토지라든가, 이렇게 물건을 교환하는 거고, 임대차는 집 빌리는 거 있잖아요. 월세나 전세를 말하는 겁니다. 자, 매매. 지금 매매를 갖고 예를 드는 거예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를 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이 관계에 있어서 자, 거래 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의 매매, 교환, 임대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이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주택을 매도를 하는데 이 사람 매수를 하는데 이 사람이 가진 돈이 1억 5천만 원밖에 없어. 자, 1억 5천만 원. 나머지 5천만 원은 이게 부족해, 부족. 자, 부족합니다. 그러면 은행이 있잖아요, 은행. 은행에서 이 5천만 원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은행 어느 은행 갈지 몰라.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알고 있는 은행에 알선을 해서 5천만 원을 빌려주게 합니다. 아, 5천만 원. 자, 바로 이렇게 이런 그 저당권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매수인이 이 집의 주인이 되면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은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자, 저당권 권리의 득실 변경이죠. 권리가 하나 생겼잖아요. 변경이 왔어. 이 사람이 이 집을 사면서 새로운 주인이 되고 그 주인이 은행에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이런 저당권 같은 것도 다 중개에 포함이 돼요. 예, 중개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밖의 권리의 하나의 예를 들었죠, 지금 방금. 이런 것들을 알선하는 거야, 알선. 자, 가운데서 이 두 사람이 거래를 할 수 있게 알선을 하는 거. 그게 바로 뭐다? 중개라는 겁니다, 중개. 중개. 아, 중개가 이런 뜻이군요. 중개라는 용어의 정의 하나에 단순히 중개라는 말 하나를 이해하면 안 되고 법정 중개자성물도 알아야죠. 거래 당사자가 뭔지도 알아야죠.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알선이라는 말은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알선이라는 거 가운데서 다리 놓는 거. 그 정도만 알아도 훌륭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아는 거는 지식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면서 이걸 한 번에 이해한다? 어우, 천재예요. 자, 천재는 하늘에서 낸 사람 1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난 왜 이렇게 모르지 이렇게 자학하지 말란 말입니다. 이용원 선생님도 1000명 중에 999명이 들어가요. 보니까 이해가 아닌가. 암기를 하려고 하는데도 답답해. 모르니까.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그러세요. 이해를. 지금 제가 이해를 들어서 줬듯이 이해를 하고 나서 이 문장을 보면 아하 하고 저절로 이해갑니다. 우리 만공에는 다 이해할 수 있게 예시를 해놨어요. 만화를 통해서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암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 이해를 하려는 걸 얘기를 듭니다. 자, 중개하고 관련돼서 자, 중개 대상인 권리. 자, 지금 우리가 중개를 배웠는데 자, 중개에 대한 걸 배우는 겁니다. 중개. 자, 그러면 이 중개 대상 권리는 어떤 거를 중개하는가? 아까 권리의 득실 변경이라고 했는데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자, 집을 매매한다면 그 소유권을 중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 자체를 떠갖고 팔 수는 없잖아요. 그 소유권을 파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용익물권. 민법에서 배우죠. 용익물권. 자, 용익물권 그러면 여러분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나와야 돼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거 중개하는 것도 중개입니다. 자, 담보물권 있죠. 담보물권 방금 말했던 그 저당권도 담보물권이요. 담보물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 담보권.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자, 채권도 있어요. 모든 채권이 다 그런 건 아니고 환물권 또는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그 물권화 돼갖고 지금 확정일자 같은 걸 받아서 그 저당권 물권하고 대등한 경합을 벌이는데 어디까지 채권이에요. 채권이 물권화 된 거고 환매권이라는 거는 내가 집을 아까 A라는 매도인이 B라는 매수인에게 집을 팔았어요. 근데 뭐 5년 후에 다시 산다는 거예요. 다시 환매. 다시 이 사람이 5년 후에 팔아야 돼. 그러한 권리를 말하는 게 이게 환매권입니다. 환매권. 이러한 환매권도 다 중개가 가능합니다. 그럼 환매권 권리를 갖고 있는 것도 즉 A가 갖고 있는 환매권을 C에게 파는 거. 그런 것도 중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중개 대상 권리는 그렇고 중개 대상이 아니 중요한 건 시험 문제는 중개 대상의 권리는 알 수 있어요. 공부하다 보면 쉽게 아는데 중개 대상이 아닌 거 아닌 권리 중개 대상의 권리가 아닌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게 있냐면 분유전지법 앞글자만 딴 거예요. 앞글자 여러분들 공부할 때 암기하기 쉬우라고. 분은 분묘기증권 민법에서 배웠죠. 남의 땅에 내 조상의 무덤이 있어. 거기에 제사 지낼 수 있는 권리. 자, 유치권은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 자, 점유권, 점유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질권, 이거 질권입니다. 질권. 전당포에 물건 맡기고 돈 빌려 가지잖아요. 그러면 전당포 주인이 그 물건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걸 질권이라고 하고, 법은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왜 중개할 수 없는 권리라면 이건 거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거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권리, 갖고 있는 권리들이기 때문에 자기 집 조상에 대한 분명히 있어서 남에게 팔 수는 없잖아요. 거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은 등기는 하지 않아도 그냥 법에서 인정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거래할 수 없는 거니까 중개 대상이 아닌 겁니다. 다만 유치권과 유치권하고 법정지상권, 유치권, 법정지상권의 경우에는 이게 다만 그러면 단서 조항이 있는 겁니다.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할 때는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된다. 피담보 채권이니까 유치권 또는 법정지상권하고 연결된 그 채권을 말하는 거예요. 피담보된 채권. 그거하고 함께 유치권 또는 법정지상권을 넘길 때는 그때는 중개할 수 있습니다. 자, 중개 대상인 거래 행위. 자, 어떤 걸 거래 행위를 중개할 수 있는가? 거래 행위에는 매매, 아까 여기 써있죠. 매매, 교환, 임대차, 매매가 있고, 그 다음에 교환이 있습니다. 교환. 자, 그리고 임대차. 자, 판매권을 양도하는 거, 판매권 파는 겁니다. 양도. 용익물권 설정 행위, 그리고 저당권 설정 행위, 가등기 담보권 설정 행위, 이런 것들은 다 거래 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개 대상이 됩니다. 자, 중개 대상이 아닌 거. 자, 이번에는 중개 대상이 아닌 거래 행위예요. 자, 거래 행위인데 중개 대상이 아닌 거예요. 거래 행위는 맞는데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경매라든가 상속, 그리고 판결에 의한 거, 그리고 공매, 그리고 아까 말한 이 분유전지법, 방금 얘기한 분유전지법, 그 다음에 기부채납, 증여, 명의신탁.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경상, 판공, 분유전지법, 비증명 이렇게 암기를 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같이 용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 공인중개사라는 것은 자, 법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자, 여기서 핵심은 자격이죠, 자격.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자, 이 법이라는 건 당연히 공인중개사법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하고 우리 중개업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나? 공인중개사, 중개업.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했어요. 이제 공인중개사가 된 겁니다. 그래도 중개업에 종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자격증만 취득하고 있을 뿐이지 중개업하고는 관련이 없을 수 있어요. 속칭 장롱 면허증, 운전 면허증 따고도 운전 안 하는 사람이 있듯이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취득만 하고 중개업에 종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를 하면 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중개업을 하겠다고 등록관청에 개설 등록을 한 거예요. 정식으로 중개사무소를 만들고 개설 등록을 한 다음에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어요. 공인중개사는 이따 좀 자세하게 또 설명하겠지만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를 말합니다. 당연히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세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소속공인중개사가 있고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중개업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업.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 중개업에서의 핵심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 이걸 중개보수라고 합니다. 일정한 보수니까 중개보수라고 말하고, 이 중개소를 받고 중개를 뭘로 한다? 중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업이에요, 업. 자, 중요한 건 중개를 업으로 하지,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지는 않는다. 매매하는 걸 중개하는 사람이지 본인이 매매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중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 자, 이 업이라는 거. 그렇다면 이 업은 무엇을 말하는가? 업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자, 첫 번째, 불특정 다수인이에요. 그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 어떤 특정되지 않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 일반인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영리를 목적으로 이익을 남겨야죠. 자, 이익이 남아야 사무실 유지되고 직원들 월급 주고 본인 생활을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어떻게? 계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적, 반복적. 이 세 가지가 업을 정의하는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업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뭐 하는 거? 중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중개 행위를 해서 중개 보수를 받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방금 공부한 공인중개사 앞에 개업자가 붙은 거예요. 개업, 10개자, 업업자. 일하는 거를 열었어. 그러니까 일을 전문적으로 이 업은 중개업을 말하는 거예요. 중개업을 열어서 하는 공인중개사를 말하는 겁니다. 자, 법에 어떻게 정의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핵심. 중개사무소라는 말이 나오고 이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자, 개설 등록. 자, 개설이라는 것은 여는 거예요. 열어서 일을 하겠다는 뜻이고, 등록은 어딘가에 장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등록 명부에. 자, 그 등록 명부를 관리하는 것을 등록관청이라고 했죠. 등록관청에 등록을 한 거예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하겠다고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열어서 등록관청에 개설 등록한 경우, 그때 개업공인중개사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를 볼게요. 자, 그럼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를 말하는 게 종별 그러면, 종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자, 첫 번째. 그냥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있어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두 번째는, 중개인이라고 해요. 중개인. 지금은 중개인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공인중개사법 부칙에서 인정한 자라고 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부칙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한 자. 그래서 부칙에서 인정한 것으로 보는 개업공인중개사예요. 이전에 이걸 중개인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부동산 중개업법에서 중개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중개인 그래도 틀린 용어는 아니에요. 그 전에 과거에 써왔고 지금도 관행적으로 중개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에요. 예전부터 해오던 사람들이죠. 자, 세 번째는 아까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있었는데 이 공인중개사 여러 명이 법인을 만드는 겁니다. 법인을.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에 법인. 그래서 그걸 바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이 법인인 개업중개사를 바로 중개법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중개법인 줄여서 중개하는 법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을 말합니다. 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뜻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하는 거고, 부칙인정 개업공인중개사, 이 중개인들은 공인중개사법 부칙에서 인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하는 겁니다. 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하는데, 법인이라고 그랬죠. 법인, 중개법인입니다. 근데 이들은 공인중개사법에서 딱 규정을 해놔요. 그래서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의 회사고, 이들이 할 수 있는 업무는 공인중개사법의 14조에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4조에 업무 제한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그 업무만 해야 되는 거예요. 중개업하고 그 공인중개사법 1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만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그 외에 이 법인인 중개업자, 우리가 알고 있는 중개법인이 있고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특수법인들이 있어요. 이거 특수법인. 특수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있는데 이들은 대표적인 게 농협을 생각하면 돼. 농협중앙회라든가 신탁회사, 지역농협 등을 생각하면 되는데 공인중개사법 이외의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수법인은 자신들의 고유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겸업하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공인중개사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특수법인 역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속공인중개사에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소속공인중개사는 누구에게 소속됐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사람입니다. 자, 법률에 어떻게 용어가 정의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자, 소속됐는데 두 가지 경우가 나오죠. 지금 하나는 중개 업무 소속. 자,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 중개 업무 공인중개사니까 당연히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행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도 합니다. 자, 이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 수행하는 걸 보조하는 거죠. 핵심은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이 아까 3개였지 않습니까? 하나는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부측에서 인정한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측에서 인정한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3개가 있으니까 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하고 부측 인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인이에요. 고용이 된 사람, 고용인이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사원일 수도 있고 소속공인중개사 임원일 수도 있습니다.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인데 공인중개사라면 그 사람은 소속공인중개사인 겁니다. 자, 이 소속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은 공통점과 차이점인데 그거는 좀 이따 중개보조원 설명한 다음에 마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개보조원입니다. 자, 중개를 보조하는 사람, 구성원. 자, 중개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자,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자, 첫 번째,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에요. 자, 공인중개사라면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소속공인중개사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단순한 거예요. 단순. 자, 핵심은 그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거예요. 단순 업무. 이거를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자, 단순 업무. 현장, 물론 중개 업무하고 관련된 거죠. 현장 안내. 자, 현장을 안내한다든가.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뭐 서류 정리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사무실 청소한다든가.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중개보조원하고 소속공인중개사는 가장 큰 차이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냐 없냐. 소속공인중개사 당연히 공인중개사란 말이 있으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죠. 자, 그러면 공통점은 이 둘의 공통점은 자, 공통점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자,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합니다. 자, 보조하는 거는 공통점인데 차이점이 있겠죠. 자, 차이점은 당연히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냐 없냐는 기본적인 거고 자, 일과 관련해서 소속공인중개사는 직접 업무를 수행합니다. 자, 소속공인중개사는 직접 중개 업무를 할 수 있어요. 직접 중개 업무 수행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거래계약서나 그 확인 설명서 작성할 때 개업공인중개사 함께 서명하고 난임해야 됩니다. 서류에도. 그러나 중개보조원은 자, 중개보조원입니다. 보조원은 직접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 없다.
자, 중개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걸 아셔야 되고, 그 소속 중인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중개보조원이 되는 겁니다. 그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와 관련하여 단순한 업무를 보조할 뿐이고 계약서나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못합니다. 하면 큰일 나요. 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인중개사법 분명 및 중개실무 제2강 시간이었고, 그 소단은 세 번째로 그 용어의 그 정의에서 1. 중개, 2. 공인중개사, 3. 중개업, 4. 개업공인중개사, 5. 소속공인중개사, 6. 중개보조원 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